우리 암 환자분들이 양배추는 가장 친근하게 자주 먹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고, 양배추는 어떤 항암 효과가 있나요? 양배추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단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해독 작용부터 해서 항암 작용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첫째로 소화 작용도 좋게 해주죠. 특히 이제 양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U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비타민은 아니지만 이제 비타민에 가까운 그런 거에서 우리 이제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붙인데, 비타민 U가 유궤양 치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편해지잖아요. 그거는 이거 비타민 U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위장장애라든지 위염이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가지고 있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설포라판, 그 다음에 이제 인돌스, 카비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독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고, 양배추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이런 부분들을 장내 미생물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변을 잘 보게끔 해서 변비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장 점막에 여기서 일어나는 면역 작용을 아주 좋게 해줘가지고 면역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양배추는 가장 친근하게 자주 먹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고, 또 우리 양배추나 비스무하게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양배추는 항암 음식입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양배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025년 금년에 나온 거거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잡지에 실린 건데, 십자가 식물 양배추하고 결장암 가운데 역상관 관계죠. 양이 늘면서 암이 얼마만큼 역상관관계로 해서 줄어드는가, 이걸 본 건데,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논문을 같이 합쳐갖고 본데, 여기에 대상자가 97,595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죠.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섭취 양하고 관련이 있더라. 고섭취군, 많은 걸 먹는 게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20% 이상의 결장암 위험도를 낮추더라.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보통 이제 20g 이상이면은 효과가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40에서 60g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위험도를 떨쳐주는 그 효과가 좋은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60g 이상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비례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 적절하게 한 40에서 60g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더라는 그 자료를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항암 섭취를 극대화하는 양배추 섭취법이 있나요? 우리 양배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생으로 먹게 되면 약 톡 쏘는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거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쪄서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70도 정도, 70도 이하가 되면은 우리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로시나제가 파괴가 되지 않아야 설포라판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열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되게 한 70도 정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즙으로 내 가지고, 우리 양배추 즙은 우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이어트, 비만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 즙을 내서 하는 방법. 이 방법도 상당히 좋죠. 그냥 익혀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생즙을 내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타민 U라든지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보통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발효를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듯이 하고, 우리 그 사우어크라우트라 해가지고 독일에 보면은 우리 김치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양배추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양배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양배추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거고 크게 많이 주의할 건 없지만, 와파린을 먹고 있는 항응고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 안에 비타민 K가 있어요. 그래서 응고작용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이 약효가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시간 간격을 좀 떼고 난 후에 먹는 게 좋겠고, 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분들이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을 띄우고 먹는 게, 보통 보면은 4시간을 띄우라고 하는데 4시간을 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으로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 위라든지 이런데 점막 손상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쪄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항암이나 뭐 방사선을 하다 보면은 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설사가 난다든지 복통이나 막 가스가 많이 차고 할 때 양배추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양배추 자체가 십자가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여러 십자가 식물들이 조합이 됐을 때는 효과가 훨씬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늘이나 양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게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양배추 속에는 되게 이제 해독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항염증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조합이 됐을 때 효과가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강황, 커큐민이죠. 그래서 강황하고도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했을 때는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높아져요. 폴리페놀 같은 경우 많이 올리죠. 그래서 이것도 궁합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녹차하고 같이 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이제 변이 된 유전자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DNMT나 HDAC 이런 유전자들을 억제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녹차하고도 같이 궁합이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중에 식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항상 모든 것이 상식적인 부분도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뭐 되게 우리 환자분들은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암이 없어질까 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뭘 먹어서 좋아졌다,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뭘 먹어가지고 한 방에 좀 암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뭐 충동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균형된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타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우리 솥에 밥을 한다면 솥 안에 있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태우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물이에요. 그리고 솥 안에 물이 있어야죠. 물 없으면 밥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면 불쏘시개가 있을 거고 또 불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쏘시개나 불꽃이 되는 것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6대 영양소 이렇게 말하죠. 이 영양소들의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가 맞는 균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보통 6대 2대 2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 근데 이제 지방을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는 영양소에서는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인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주는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균형된 식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워낙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그 다음에 암의 염증 때문에 암이 성장을 많이 하고 발생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증, 이게 많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대개 이게 채식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항염 그러면은 뭐 마늘,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뭐 양파 이런 것에서 항염 작용도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 항산화, 항염 음식을 많이 해야 된다. 암은 면역하고 싸움이잖아.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음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능한 한 적게 먹어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많이 먹는 것은 내가 쓰고 남으면은 암 환자가 다 가져가니까 내가 딱 쓰고 남김이 없어야 돼요. 남김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양은 남는 양이 많아요. 그 남는 양이 많으면 암세포가 야금야금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라. 그래서 소식.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혈중 농도 같은 것을 높일 수 있어요. 빨리 먹거나, 폭식, 속식, 그 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폭식,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아요. 혈중 농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나눠서 조금씩 먹는 거는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을 많이 못하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인슐린이 세포 안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한꺼번에 빨리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하고는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똑같은 양을 내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면 좀 덜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균형된 식단하고 맞춰서 볼 때 편식, 한쪽에 치우치는 음식은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 되면 우리 몸 안에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간식. 간식을 많이 먹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칼로리가 없는 간식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우리 장은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쉬어줄 때는 제대로 쉬게끔 해줘야 되는데, 간식이 들어오게 되면 쉬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구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이런 식기 습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리 패턴에 맞는 식사를 하라. 이게 이제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머리도 막지도 못하고, 예? 몸도 막 찌뿌둥하고, 그 다음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돼지고기 갖다가 주워보세요. 먹기 어렵잖아요. 내 몸에서 소화도 잘 못 시켜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먹고 쉬어야 될 건데 막 몽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리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 리듬에 맞는 것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침에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고요, 인슐린도 아침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오전에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야채 주스니 뭐 녹즙이니 그 다음에 뭐 빵 종류니 되게 아침에 먹는 걸로 아마 자료들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생리적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때가 어때요? 하루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때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으로 지방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점심때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지방 쪽을 먹는 거죠. 이때 이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심때.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느 거라고 관계없이 중요한 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적게. 왜?
먹고 나서 일할 일이 없잖아요. 자고 쉴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많이 소모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을 많이 먹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많이 먹고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양이 적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는 패턴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을 줄여야 되는 거죠. 저녁에는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맞추는 식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는 게 우리 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아마 식단 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나요? 우리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뭐 잘 지켜가지고 암에 이제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나는 뭐 평소대로 먹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는 막 철저히 뭐 채식만 했다, 뭐 다양한 뭐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 하나, 이게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가,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것만 찾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먹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소홀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육고기를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죠. 되게 채식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육고기 중에서도 가공육 이 부분들은 많이 안 먹고 뭐 캔 음식이라든지 뭐 햄버거, 뭐 소세지, 뭐 버터 이런 거 가공한 걸로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했다는 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튀긴 거, 그 다음에 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피했다는 거. 우리가 암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어때요?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암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의 재료가 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피하죠.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피했던 게 뭐예요? 단순당, 설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흰쌀밥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한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 지방.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 반대면 시스 지방이라요. 트랜스 지방하고 시스 지방의 차이는요, 분자 구조상이에요. 분자 구조, 분자에 있는 성분들의 조합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 트랜스 타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지방이 그렇거든요. 지방에 열을 가하거나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WHO나 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기준이 있어요. 100g당 2g 이상의, 그러니까 2%죠. 2%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되게 우리 그 음식이라든지 보면 그 가공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그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가능한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차지해야 돼요. 그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요, 튀김이에요. 튀김, 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트랜스 지방이 또 잘 오는 지방은 그럼 어떤 지방이냐?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포화지방산이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사용하는 식용유나 또 아니면 올리브유 이런 것은 불포화지방산, 되게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코넛죽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하는데, 이게 이제 포화지방산이지만 트랜스 지방으로는 안 바뀌고 코코넛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코코넛유를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히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튀김이나 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되게 이때 사용하는 기름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안 먹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화학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첨가물 안에 보면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색소 같은 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첨가물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먹는 거. 가장 암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독소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을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암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떠한 그런 독소들이 있는가, 아마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담배일 거예요. 담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피워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뭐 내 가족 중에 계속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간접 흡연이라든지, 뭐 이 속에는 발암물질 한 70가지 정도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젠이라든지 니트로사민이라든지 뭐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암물질들이 있으니까 담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독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가 있어요.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중금속하고 접촉해 있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방부목 많이 보시잖아요. 방부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나무가 아니죠. 여기에다가 뭔가가 여기에 뭐 발라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비소지요. 비소 속성은 건조거든요. 말리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나무 같은 데 발라놓으면 나무가 안 썩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게 화재라든지 뭐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연기가 났을 때는 나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 그 연기가 비소거든요. 비소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들도 보면 니켈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뭐 다양한 테프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중금속들이 관여가 되고, 또 페인트 같은 데 납이라든지 그 안에 보면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중금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모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중금속들이 내 몸에 침착이 되어 있는가. 또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말감 옛날에 충치할 때 쓰는 아말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내 이빨이 있으면서 우리 폐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거나 또 아니면 우리 몸의 해독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은이 중독이 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독이 잘 안 돼서 암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여하는 이런 중금속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식품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 많이 쓰잖아요. 그 방부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의 방부제들은 일단은 건강에 썩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단기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이쁜 컬러를 내기 위해서 색소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캔 종류 같은 경우는 니트로스아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발암물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서 연기 나잖아요. 구우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다이옥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기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이거는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럴 때 보면은 농약, 제초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소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독소는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도록 유발을 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세포 자살을 막아서 성장을 촉진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증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독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 몸에 어떤 나쁜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아말감 꼭 빼야 할까요? 수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말감은 대부분 요즘에는 아말감 안 쓰죠. 되게 이제 아말감 대신 레진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냥 이빨 색하고 똑같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아말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빨 충치 생겨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까마니 우리 여러분들 납 잘 아시죠? 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빨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런 거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말감이에요. 근데 이 아말감은 그걸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수은을 막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말감이 우리가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이 아말감에서 연기가 나요. 이 연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바로 이 연기 속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혈액을 돌다가 대개 지방에 축적되어 있거나 순환을 하면서 갑상선, 특히 갑상선 기능에 수은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는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성으로 바꿔줘야 돼. 이때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 얼마만큼 만들어 이게 신호를 주는데 수은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신호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희는 모발 검사를 할 때 가장 모발 검사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은이 있게 되면 이것을 뽑아내줘야 돼요. 내 몸에 중금속이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을 검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몸에 한번 축적이 되면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이 어려운 거고 빼는 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 뺄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민들레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닌데 혈소판 수치가 3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혈소판 7봉 3번을 맞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골수 검사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관련되는지요? 아마 이 부분은 스트레스하고 뭐 간접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항암을 하는 것도 아니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혈액에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어디 부딪힌다든지 이런 상처가 나서는 안 되죠. 상처가 나게 되면 지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충격 같은 것을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뇌출혈 같은 거, 내 몸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하지만 잘못하면 뇌출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은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혈소판이 생성이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한 거예요. 골수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혈액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거죠. 구독자분께서 직접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리슈빌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건강보조식품으로 부족한 영양 보충할 수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뭐 비타민도 뭐 종류별로 다 나와 있고 복합제재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나와 있고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파이토케미칼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케르세틴이라든지 뭐 비세틴이라든지 레시보라트롤 뭐 이지시즘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양 보충 개념보다도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는가 맞춰서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누가 이거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런 개념보다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뭔가가 깨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하게 나온다든지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몸에 어떤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든지
그럼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보조품을 쓴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 되게 그래요. 유튜브라든지 뭐 보면은 뭐가 좋아 막 하니까 막 사재 끼고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 하니까 뭐 이거 좋다더라 갖다 주고 저거 좋다더라 갖다 주고 이거 다 먹게 되면요 내 몸이 못 버텨요. 간이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종종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이라든지 보조식품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해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가지고 오면 그 환자분의 건강 데이터하고 맞춰가지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구분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능식품 한 서너 가지 먹으면 야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먹으면 간이 막 망가지는 거 아닌가? 기능식품 몇 가지 먹는다 해가지고 간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간은요 캐파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먹는다 해가지고 문제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먹는 게 어떤 부족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데이터 상에서 안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조식품을 이용을 해서 교정도 하고 보충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혈액검 사거든요. 혈액검 사면 우리가 정상이 30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10 이하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보조식품을 먹는 사람들 봐도 뭐 30에서 조금 넘는 정도. 그러면 이건 6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겠죠. 먹고 수시로 검사를 하면 내가 얼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복용을 하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봐야 돼요. 비타민 C도 검사하면은 수치가 높은 건 낮은 건 나와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는 조금 달라요. 비타민 C는 높냐 낮냐를 보고 그걸 낮은 것을 높여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낮은 것을 높여주는 혈중 농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항산화제 개념으로 썼을 때 그래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너무 정상보다 낮으면은 우리가 산화물들을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 개념으로서 정상 수치보다는 높게 유지를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비타민 C를 우리가 요즘에 암 치료를 하는데 쓰는 경우는 고용량요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건 혈중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혈중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간적인 혈중 농도를 400 이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개념이 돼요. 암세포에 들어가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몽땅 만들어가지고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그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항산화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항암 작용이 나는가 안 나는가 볼 때는 400까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혈액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계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히 그 CBC라는 검사하게 되면은 뭐 MCV라든지 또 이제 비타민 B12를 검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비타민 B계통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항산화력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항산화제가 부족한지 아니면 산화물이 너무 많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염증 수치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이런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게 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서 또 교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데이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치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일단 기능식품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을 검사 후에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 후에 가지고 와서 그 검사하고 데이터하고 놓고서 맞춰가지고 필요한 거 필요치 않는 거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검사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나 종합 미네랄 제제를 가능한 한 먹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 지쳤다,
그래서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보충해주는 개념이 종합 비타민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가 돼버리면 뭔가가 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럼 깨져 있는데 그거를 맞춰주려면 부족한 것을 메꾸는 개념이 돼야죠. 조금씩 보충해줘 갖고는 부족한 게 보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또 너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은 줄여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우리가 대충 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영양소가 암 치료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이 그냥 대충 랜덤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조금 부족한 것을 메꾼다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을 균형을 맞추고 어떤 경우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균형 이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타민 검사 같으면 비타민 B12 검사, 그 다음에 비타민 D 검사, 비타민 C 검사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도 우리 전해질 검사 또 모발을 해가지고서 뭐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뭐 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내 몸 안에서 대사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뭐 유기산 검사라든지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필요한 거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그때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정말 문제점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주는 거죠.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방광암이신데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데 익혀서 만든 야채 주스라도 안 좋을까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걸르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륨이 축적이 됩니다. 칼륨이 더 올라가요. 그럼 칼륨을 오히려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야채 주스는 칼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적은 음식을 찾아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대개 채소류는 칼륨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빼야 되는 거고 근데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칼륨이 높은가 낮은가를 보고 결정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경우에는 칼륨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세포 탈수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세포 탈수를 검사를 해가지고 정상의 1% 이상 차이가 나면 탈수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물을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탈수니까. 근데 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려면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칼륨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물을 마셔야 세포 탈수가 해결이 되죠. 이때 칼륨이 필요한 거고 근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칼륨을 빼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칼륨이 많으니까 우리 몸이 붓잖아요. 신장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탈수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칼륨을 빼내줘야 돼요. 칼륨을 빼내는 약들을 쓰고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영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4월 말에 내시경 조직검사로 폐암 2기 B이며 임파선 전이도 됐다 합니다. 수술 날이 8월에 잡혀 조직검사 후 석 달이 지나서 수술하게 되어 전이 문제로 너무나 불안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요즘에 참 문제 많습니다. 요즘에 병원들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없어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술이라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늦어져요. 요즘에 보니까 금년 안에 다 수술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내년에 수술해 준다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답이죠. 근데 만약에 뭐 상황이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8월에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면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역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암에 걸렸다는 것은 내건 면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보다도 이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내과 면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을 빨리 못하는 환자들은 그 수술을 할 때까지 암세포가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어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면역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 대학에서는 이제 항암을 해준다든가 하는 거겠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면역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과 면역이 어떤 게 나빠져 있는가? 먼저 나빠진 면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죠. 그게.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박진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간암으로 색전술, 방사선 치료 중 계속 재발하여 결국 수술했죠. 그래도 재발하여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재발되지 않는 치료 방법제를 부탁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색전술도 하셨고 방사선도 하셨고 또 수술도 하셨고, 근데도 또 재발은 한 건데, 아마 이분은 간염 때문에 온 암인 것 같아요. 간염이 이렇거든요.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 오게 되면 간염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간경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간암으로 되니까 간염이 간 전체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위 상관없이 계속 간 경화로 와가지고 암으로 넘어가니까 치료를 해도 계속 암이 진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 대학이나 해서 아주 좋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해줬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런 건데, 사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 간암은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색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맥 항암제를 쓴다든지, 그 고주파를 태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 표적 치료제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수술, 이런 방법들이죠. 근데 다른 암들은 보면은 다양한 항암제들이 나와 있는데 간암에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분이 종양표시자 피부과 투 같은 게 양성으로 있을 경우에, 또 특히 간염이 있으면서 술을 좋아했던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피부과 투라는 게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 조금 진행하는 것을 더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찾아가고 교정을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암덩어리 안에 계속 재발한다는 것은 이 암은 내 암덩어리 안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방어막을 만들어 놨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